결혼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알아야,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돈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지. 월급 통장 일이 내렴. 내가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도와줘 겨우 승진시킨 내 남편이라는 남자도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자기야.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진작 준비해 두었던 카드를 건넸다. 사흘 뒤 시어머니가 은행 창구 앞에서 하루에 고작 10,000원밖에 인출되지 않는 그 카드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실퇴했을 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청산이라는 이름의 성대한 쇼의 개막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기 중에는 신혼집의 값싼 방향제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떠다녔다. 나, 서아라, 32세. IT 업계에서 최연소 여자 마왕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매니저.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지도 않은 얼룩을 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내 남편 강태호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며 내가 깎아준 과일을 먹고 있었다. 알아야, 바닥이 좀 미끄러운 것 같은데? 전용 세정제로 안 닦았어.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꾹 누르며 미소를 쥐어짰다. 그래. 금방 다른 걸로 닦을게. 이것이 나의 결혼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끝없는 희생 제의. 결혼 전 나는 뉴럴링크에서 가장 촉망받는 스타였고 팀을 이끌며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돌파해왔다. 반면 강태호는 회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팀장이었지만 능력에 비해 허황된 꿈을 꾸는 남자였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고 나는 그의 다정함과 끈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함께 싸워나갈 동반자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가 대리로 승진하게 된 결정적인 프로젝트는 내 모든 여가 시간을 바쳐서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꼬박 석 달 동안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그의 기획안에 매달렸다. 나는 그를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구축하고 기획안을 최적화했다. 심지어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 하나하나까지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알아야, 너 없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 내가 성공하면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성공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그는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는 와인잔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공은 얼마 전 한밤중에 터진 제 영감 덕분입니다. 그는 상사에게 감사했고 동료들에게 감사했고 심지어 회사 아래층 커피숍 직원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직 내 이름만 없었다. 나는 그가 골라준 단아하지만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원피스를 입고 단상 아래에 서 있었다. 얼굴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다. 친구가 내 팔을 툭 치며 속삭였다. 저거 내가 한 거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난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그 순간 수치심과 억울함이 심장을 덩굴처럼 옥죄어왔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남자는 체면이 중요하니까? 나는 그의 아내니까 그의 뒤에 있는 그림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결혼 후의 생활은 그 그림자를 점점 더 짙고 차갑게 만들었다. 결혼한 다음 날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알아야, 우리 집은 규율이 있단다. 한 집안 식구 돈은 한데 모아 관리해야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야? 내 월급 통장, 이 어미한테 맡기렴. 내가 태우를 쳐다보자 그는 즉시 웃는 얼굴로 말했다. 맞아, 자기야. 우리 집은 원래 이랬어. 엄마가 재테크를 엄청 잘하시거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뉴럴링크에서 받는 내 연봉은 그의 3배였다. 내 돈은 한 집안 식구의 돈이었지만 그의 돈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듯했다. 아무리 잘 번다 해도 여자 일이라는 게 결국 용돈벌이 수준이지. 어디 명함이나 내밀 수 있나 시어머니의 평가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들 눈에 비친 내 가치는 그저 고급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웃으며 그 카드를 건넸다. 바로 이런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하루 인출 한도가 10,000원뿐인 서브 카드였다. 물론 그들은 몰랐다. 그들은 나의 순종적인 모습만 봤을 뿐이다. 더 큰 거짓말은 우리의 신혼집이었다. 결혼할 때 시댁은 경기도 일산에 큰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자금이 잠시 막혔으니 우리 집에서 대부분을 먼저 보태달라고 했다. 나를 안쓰럽게 여긴 부모님은 평생 모으신 돈을 거의 전부 내어주셨다. 절약을 위해 우리의 결혼식은 지극히 간소하게 치러졌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된 예식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 미래의 집을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서재 서랍 속에서 우연히 은행이체 확인증 한 장을 발견했다. 거액의 돈이 우리가 소위 주택구매 공동계좌라고 부르던 통장에서 낯선 이름 앞으로 이체되어 있었다. 받는 사람 메모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수 사법고시 학원비 및 생활비. 현수, 나의 시동생. 나보다 5살이나 어리지만 도련님이라 웃으며 불러야 하는 남자.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포기하고 얻은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시동생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다. 나는 확인증을 들고 태우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내가 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 엄마도 동생 잘 되라고 그러신 거지. 걔가 검사만 되면 우리 집안이 사는데 여자애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아. 그거 우리 부모님 돈이야.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우리 결혼했잖아.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내 것이고 우리 집 것이 내 집 것이지 뭘 그걸 따져. 그는 당당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우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마음대로 빼앗고 착취할 수 있는 자산, 외부인이었다. 내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소리 없이 하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몇 달간 이어진 야근에 추석 때 수십 인분의 차례 음식을 혼자 준비했던 피로까지 겹쳐 내 몸은 결국 비명을 질렀다. 나는 몸져 누웠다. 고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온몸이 해체되었다가 재조립된 것처럼 쑤셨다. 침대에 누워 회사에서 야근 중인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여보, 나 너무 아파. 좀 일찍 와주면 안 될까?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어쩜 그렇게 애가 징징대냐? 그냥 감기 몸살이잖아. 엄마가 죽이라도 끓여 먹으라는데 자꾸 꾀부릴 생각만 하지 마. 집골이 그게 뭔데 밥도 못하면서 널 데려와서 뭐 했으냐? 뚝,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슬프거나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었다. 뼛속에서부터 번져나와 피부 한 겹 한 겹을 얼려버리는 사무치는 한기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휴대폰을 켰다. 그렇다.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다며 그가 자랑하듯 알려줬었다. 나는 그와 시어머니의 카톡 대화방을 열었다. 엄마, 아라가 아픈가 봐. 일부러 그러는 거야? 며칠 알아 누워봐야 이 집에 자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내 돈은 절대 걔한테 쓰지 말고 현수 영양제 사주는데 보태. 너도 바로 들어오지 말고 회사에 좀 더 있다 와. 스스로 반성하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나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보고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런 거였구나.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길들여져야 하는 도구,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지만 아파서는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도구였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눈물을 닦고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고열로 인한 현기증은 여전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나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한 내 얼굴이 비쳤다. 강태우, 그리고 시어머니. 결혼이라는 이 연극에서 당신들의 분량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가 감독을 할 차례였다. 나의 바둑은 그 10,000원짜리 은행 카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길길이 날뛰는 전화가 걸려왔다. 배경소음으로는 은행 로비의 소란스러움과 그녀의 찢어지는 고함이 섞여 들렸다. 서아라. 내가 준 카드가 이게 뭐야? 왜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빠져나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게 예전에 쓰던 월급 통장이라서요. 은행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화 푸시고 제가 퇴근하고 가서 확인해 볼게요. 저녁, 태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잔뜩 굳힌 채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던졌다. 오늘 엄마가 은행에서 망신당한 거 알아? 당장 내 메인 카드 내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앞치마를 풀었다. 그에게 즉시 사과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내 돈을 내가 왜 줘야 하죠? 그는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반문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했다. 너 무슨 소리야? 우리 한 가족 아니었어? 한 가족,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한 가족이 내 목숨 같은 돈을 시동생 학원비로 빼돌리나요? 한 가족이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징징댄다고 타박하나요? 그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정말 말도 안 통하는군. 그는 그 말을 내뱉고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알았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의 무기고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내 전문 분야는 데이터 분석과 프로젝트 관리다. 과거에 나는 이 기술로 회사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강태우의 앞길을 닦아주었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그와 그의 가족의 거짓말을 벗겨내는데 사용할 것이다. 깊은 밤, 태우는 서재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컴퓨터로 자료를 찾아볼 게 있다는 핑계를 대고 그 앞에 앉았다. 그의 컴퓨터에 있던 승진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은 그가 이미 다 삭제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삭제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기는 것뿐이고 휴지통 비우기 역시 복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몇 분 후 삭제되었던 채팅 기록, 메일 초안, 기획안의 초기 버전들이 모두 내 폴더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그와 친구의 채팅 기록을 보았다. 와이프. 아, 그 커리어우먼. 너무 드세서 여자 맛이 없어. 능력 하나 보고 결혼한 거지? 프로젝트는 당연히 내가 한 거지. 걘 그냥 잔심부름이나 좀 도왔고. 여자들이 뭘 알겠냐? 핵심 기술을. 터치패드 위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기이한 흥분 때문이었다. 아주 좋아, 강태우. 내가 직접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구나. 다음은 블랙박스였다. 언젠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청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메모리 카드를 빼돌려 두었다. 나는 한 프레임 영상을 확인했다. 역시나 야근하지 않는 거의 모든 밤, 그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씩 더 머물렀다. 조수석에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고 예쁜 여자 인턴이 앉아 있었다. 선을 넘는 행동은 없었지만 그 미묘한 분위기, 그가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나의 드셈을 불평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함을 토로했다. 그러면 그 여직원은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 영상 클립들을 하나하나 편집하고 저장해서 직장 내 매력 발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난 몇 년간 이 집을 위해 내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정리했다. 내 인터넷 뱅킹을 열었다. 모든 이체 내역, 모든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에게 양복을 사주고 시댁에 선물을 보낸 기록까지 전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들 듯 이 데이터들을 깔끔한 그래프로 만들었다.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나의 지출, 푸른색은 그의 지출을 의미했다. 그 불균형한 대비는 처참할 정도였다. 나는 모든 증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클라우드에 암호화해 저장했다. 한 단계씩 끝낼 때마다 내 마음속 얼음 덩어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나는 정밀한 저격수처럼 최적의 사격 시점과 각도를 찾고 있었다. 낮 동안 나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였다. 제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와 시어머니의 트집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들은 그날의 반항이 일시적인 충동이었고 내가 다시 길들여졌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식탁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여자는 좀 쥐어받고 다그치면 얌전해지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그들이 볼 수 없는 냉소를 입가에 띄웠다. 쥐어박는다고요? 어머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얻어맞는 게 누군지. 폭발의 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도하선은 시동생 현수였다. 그는 사법고시에 또 낙방했고 심란하다는 이유로 최신형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원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모든 걸 들어주려 했다. 하지만 나의 월급 카드가 없으니 집안의 현금 흐름이 즉시 빡빡해졌다. 결국 태우는 가족회의, 아니 나를 향한 성토대회를 소집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았고 태우와 시동생이 양옆에 앉아 마치 3당 회부 같은 모양새였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홀로 앉아 평온하게 물을 마셨다. 서하라, 시어머니가 선공을 날렸다. 선심 쓰듯한 말투였다. 지난번 내가 부린 성질머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마. 카드 비밀번호 원상복구하고 집안 생활비 끊기면 안 된다. 그리고 현수가 이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니 내가 형수로서 좀 신경 써야지. 태우가 즉시 거들었다. 맞아, 알아야. 그만해. 한가족끼리 이렇게 꼴사납게 굴지 말고. 내가 돈만 내놓으면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잖아. 예전처럼 당신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고 마음대로 빼쓰는 지갑으로 살라고? 나는 싸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고 온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의 거대한 스마트 TV에 망설임 없이 연결했다. 돈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집안의 프로젝트를 먼저 복귀해봐야 할 것 같네요. TV 화면이 켜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PPT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짙은 남색 배경 위에 흰색 굵은 글씨가 마치 심판의 선고처럼 떠 있었다. 강태우 대리 승진 프로젝트 및 가계 기여도 복귀 보고서, 발표자 서하라.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불길한 예감에 컴퓨터를 끄려고 다가왔지만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봤을 뿐이다. 앉아. 가족 회의라며. 모든 문제를 다 까놓고 얘기해야지.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제1부 강태우 대리 승진 프로젝트 기여도 분석. 화면에는 상세한 타임라인이 나타났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부터 최종 기획안을 제출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주요 시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입니다. 작년 3월 15일 밤 11시 7분 제 컴퓨터에서 태우 프로젝트 초안 V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중기 데이터 모델이고 관련된 핵심 알고리즘은 제가 이전에 뉴럴링크에서 주도했던 나테나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종 기획안 PPT입니다. 다들 보세요. 이 마스터 디자인, 이 애니메이션 로직, 제가 작년에 회사 연말 보고용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 아닌가요? 나는 두 PPT의 비교 영상을 재생했다.
모든 디테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여기 제 컴퓨터에 저장된 총 137개의 수정본 기록입니다. 그런데 강태우 씨의 컴퓨터에는 최종본 하나만 남아있네요. 묻고 싶습니다. 영감이 폭발한 천재가 다른 사람에게 137번이나 기획안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태우의 얼굴은 이미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도 입을 떡 벌리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제2부, 혼인 후 가계 재정 기여도 분석. 화면에 그 붉고 푸른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다. 명확한 데이터는 결혼 이후 가계 총지출의 91.7%를 내 수입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 물론 집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그리고 매달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과 시동생에게 주는 격려금까지. 이건 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모든 지출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돈, 나는 그 이체 확인증 고화질 스캔본을 화면 가득 확대했다. 우리가 소위 주택 구매 자금이라고 믿었던 돈은 저희 부모님이 공동 계좌로 입금하신 지 사흘 만에 전액 강현수 씨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 돈으로 로비해서 좋은 층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 좋은 층이라는 게 사법고시 시험장에 있었나 보네요. 너,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우리 뒤를 캐? 이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저는 당신들을 조사한 적 없어요. 나는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저는 그저 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TV에서는 화면이 사라지고 소리만 흘러나왔다. 내가 아팠던 그날 태우와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이었다. 며칠 알아 누워봐야 이 집에 자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내 돈은 절대 걔한테 쓰지 말고 현수 영양제 사주는데 보태. 시어머니의 신랄하고 악독한 목소리, 그리고 태우의 순종적인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글자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이 위선적인 가족 드라마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뚝 그쳤다. 그녀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강태우,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꽉 쥔 주먹이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끝났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덮고 잿빛이 된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복귀는 끝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죠. 나의 반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과제의 분리였다. 나는 모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땅한 그리고 독립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뉴럴링크 CEO, 인사총괄, 그리고 강태우가 속한 부서의 모든 동료에게 발송되었다. 메일 제목은 강태우 대리 승진 프로젝트의 학술 사기 및 직업윤리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였다. 메일 내용은 내가 만들었던 PPT의 첫 번째 부분이었지만 훨씬 더 상세했다. 나는 모든 원본 파일, 수정 기록, 코드 조각 비교 자료를 첨부했고 논리 정연한 설명서를 통해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내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는지 명확하게 기술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싣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진술과 반박 불가능한 증거뿐이었다. 회사의 반응은 내 생각보다 빨랐다. 기술 혁신을 생명으로 여기는 IT 회사에게 경력과 성과 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었다. 강태우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천재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동료들은 그를 부러움이 아닌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한때 그에게 숭배의 눈빛을 보내던 그 여자 인턴은 이제 그를 보면 엮일까 두려워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 그가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더 큰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그를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한직으로 강등시켰다. 직장에서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분노에 찬 태호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 명의의 공동재산다직 미래에 있는 아파트의 구매 자금과 자신의 계좌에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몰래 빼돌리려 했다.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너무 얕봤다. 내가 가족회의를 열었던 바로 다음 날, 내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그가 은행 카드를 들고 어머니에게 돈을 이체하려 했을 때 모든 공동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결된 주 계좌와 연동된 그의 신용카드 역시 정지되었다. 그날 그는 내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욕설에서 애원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알아야, 제발 부탁이다. 현수가 새 스마트폰 갖고 싶어 하는데 나 불쌍하다 생각하고 동결만 좀 풀어주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실소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과 자신의 체면뿐이었다. 나는 두 글자로 답장했다. 꿈깨. 시댁의 내부는 내 상상보다 훨씬 흥미진진했다. 안정적인 자금줄이었던 나를 잃고 재산까지 동결되어 태우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늘 온실 속 화초처럼 떠받들어지던 시동생 현수. 이 정교한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보급이 끊기자 즉시 본색을 드러냈다. 아직 나와 연락을 주고받던 예전 이웃을 통해 그 집안의 막장 드라마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수는 새 스마트폰을 사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며 그녀의 코앞에 대고 소리쳤다고 한다. 다 엄마 때문이야. 왜 그 여자를 건드려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집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배를 갈라 죽이냐고. 이제 내 인생, 내 앞길은 어떡할 건데 이 늙은이가 다 망쳤어. 가장 아끼던 아들에게 그런 욕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태우는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는 데다 재정난까지 겹쳐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한때 효와 단결을 자랑하던 그 가족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현실뿐이었다. 그들이 직접 심은 악의 열매가 마침내 익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자업자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냉담한 관찰자일 뿐이었다. 나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었으니까? 나의 복수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의지해온 가면과 목발을 빼앗아 그들 자신의 추하고 벌거벗은 인생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혼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다. 강태우가 선임한 변호사는 나를 남편의 성공을 질투해 악의적으로 보복하는 닥쳐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내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며 내가 전문 기술을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나의 변호사, 냉철하고 날카롭기로 유명한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공증을 거친 증거들을 하나씩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장님, 강태우 씨의 승진 프로젝트에 관하여 여기 뉴럴링크 내부 감사위원회가 발행한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강태우 씨가 프로젝트에서 타인의 노동 성과를 부당하게 점유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재산에 관하여 여기 서아라 씨의 혼전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과 그녀의 부모님이 증여한 자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혼인 후 어떻게 강태우 씨의 동생인 강현수 씨 명의로 유용되었는지 은행의 이체 기록과 CCTV 영상이 완벽한 증거 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에 관해서입니다. 저희는 강태우 씨와 그의 가족이 서아라 씨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압박, 경제적 통제를 가했으며 그녀가 아플 때 방치하고 언어적 학대를 한 행위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구성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녹음 파일과 서아라 씨의 심리 상담 보고서가 그 증거입니다. 익숙한 통화 녹음이 다시 법정에 울려 퍼졌다. 강태우의 변호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내 맞은편에 앉은 강태호는 모든 색을 잃어버린 석상 같았다. 판결에는 이견이 없었다. 재판부는 우리의 이혼을 선고했고 혼전 재산, 부모님이 증여한 주택 구매 자금 포함은 모두 내 소유로 혼후 공동재산은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와 재산 은닉 시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나에게 극히 유리하게 분할되었다. 법원을 걸어 나오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에 3년 동안 쌓여있던 탁한 공기가 마침내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축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돌려받은 돈에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더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나는 뉴럴링크에 사표를 냈고 나를 잡으려는 모든 고액 연봉 제안을 거절했다. 한 달 후 광화문 근처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에 내 개인 스튜디오인 ARA 프로젝트 컨설팅이 정식으로 간판을 걸었다. 나는 스타트업 기술 회사의 프로젝트 기획, 관리, 기술 자문을 전문으로 제공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현모양처도 누군가의 뒤에 선 그림자도 아니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핵심이었다. 이야기의 끝에는 극적인 재회도 악인들의 눈물 젖은 참회도 없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나와 무관했다. 반년 후 어느 날 밤, 내 스튜디오는 첫 번째 10억 단위 대형 프로젝트를 막단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SNS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찬란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물처럼 흐르는 차량들,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 나는 나를 위해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평온하고 단단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축하해요, 서아라 대표님. 나는 나직이 말했다.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고 울고 절망했던 그 여자에게 건배를. 그리고 이 폐허 위에서 스스로의 손으로 왕관을 씌우고 마침내 자신의 온 인생을 되찾은 바로 나 자신에게 건배를. 엔드.